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중국집에 짜장면 시키고 하도 안 와서 전화하면은 정해진 말이 있었어요. 네, 방금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탕수육도 추가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 출발 안 했다네요. 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탕수육이 웬 말입니까? 짜장면 한 그릇 시키는 것도 망설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1970년대요. 100원 하던 짜장면이 50년 만에 60배가 올라서 이젠 한 그릇에 6,000원이 넘습니다. 그 싸고 간편하고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이 몹시 그립습니다. 짜장면 먹는 날이라는 4월 14일 이른바 블랙데이,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난달 12일 밤에 경찰에 마약 신고가 접수가 된 거예요. 어머. 그래서 경찰에 긴급 출동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이 있습니다. 어허.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이 요즘 왜 네, 이렇게 영상을 많이 나오네. 보시면 한 남성이 지금 가방을 들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저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어허. 경찰이 저렇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경찰이 숲을 안을 뒤지고 있습니다. 어머, 어두워요. 네, 손전등을 이렇게 비추면서 수색을 네. 하고 있는데 그때 숨어있던 남성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머. 저 남성이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했었는데 네.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도주하다가 아하.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저 몹쓸 남성이에요. 저 가방에 마약이 잔뜩 들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칠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저 도주하는 마약 사범을 잡는데 애를 먹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마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수상하다, 빨리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신고를 받고 차량 유치에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차량은 도주하고 있었어요. 추적하면서 정지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계속 이 차량이 과속 카메라도 무시하고 정지 명령도 무시하고 1차, 2차 계속 도주를 했습니다. 계속 추적하다가 차량을 놓쳤는데 어머, 얘기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추적하다가 차량을 놓쳤대요. 근데 어떻게 잡게 됐을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이 마약 사범이 도주를 해서 들어간 곳을 딱 아시면 이 속담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하. 도간에 든 지. 어머. 도대체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변전소로 도망을 간 겁니다. 아하. 변전소는요, 국가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감시하는 CCTV 체계가 잘 되어 있고요. 그래요? 또 긴급 상황 시에는 경찰에 연락할 수 있는 이른바 핫라인, 직통 전화 같은 것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날 야간 근무를 했던 직원분이 여기 CCTV를 보니까요. 웬 남자가 가방을 들고 배회하고 있는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라고 경찰서 핫라인을 통해서 바로 신고를 한 겁니다. 야, 대박입니다. 어떻게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딱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변전소로 하필 숨어든 곳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요. 변전소로 숨어든 마약범을 CCTV로 포착하신 분, 직원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차량이 변전소 근처에 라이트를 켜고 들어온 걸 보고 CCTV로 확인하고 수상하다 생각하고 그 울타리 쪽에서 가방을 펼치면서 뭔가를 버리는 걸 보고 핫라인을 통해서 112 상황실에다 전화했습니다. 저 몹쓸 마약범이 도망친 게 하필 변전소였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하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늘이 도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검거하는 과정 중에서는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남성 변전소 근처에 차량을 버립니다. 그리고 500m가량을 도주를 했는데 배수로에 몸을 숨겼지만 수색 끝에 20분 만에 금방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약을 어느 정도나 소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처음에는 필로폰이 든 주사기 2대만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수색 끝에 봤더니 무려 1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83g 그리고 대마까지 소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마약 투약과 소지 혐의로 구속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가 최근에요, 잇따라 마약 관련 사건 얘기가 지금 계속 하루가 멀다고 터지고 있어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마약이 곳곳에 우리 사회에 깊숙이 지금 침투했다는 방증이에요. 정말 저 1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 만약에 못 잡았다면 아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변전소 직원들 더욱더 검거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허. 일단 CCTV를 통해서 마약범을 포착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죠. 이때 주변 길을 안내하는 경찰의 수색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 공에 대해서 의정부 경찰서는 검거 공로에 대한 감사로 한전 북부지부, 경기 북부본부에 감사장을 수여했고요. 네. 최초 신고자인 한국전력 경비 근무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합작품이에요. 정말 저 몹쓸 마약 사범, 우리 사회를 좀먹는 마약은 근절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도움 합작품으로 저 마약 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어요. 자, 이분들 칭찬해드려야겠죠? 일단은 최초에 출동하신 경찰분들한테 일단 도움을 주셨으니까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 여러분들 정말 잘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추적하셨고요. 그리고 그 도중에 도움을 주신 한전, 한국전력, 경기 북부본부의 이 감사, 이 CCTV를 보신 특수경비조장입니다. 박명우 조장님께도 정말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멋지십니다. 이번 소식은요, 시청자분들 특히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달 23일에 70대 노인의 아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거예요. 네. 그 진정서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60대 남자가 요양보호사를 사칭해서 우리 어머니의 현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머.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경찰이 네. 수사에 착수했는데 CCTV를 보니까 수상한 영상이 포착이 된 겁니다. 어머. 근데 당시의 영상을 보시면 네. 은행을 찾은 70대 여성하고 네. 60대 남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성은 이제 멀찍이 앉아있고 그 여성의 카드를 가지고 60대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뽑은 돈을 60대 남성이 자기 지갑에 넣고 그 지갑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서 그 건물을 나서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중절모 같은 모자를 쓴 사람이 남성이에요. 그리고 일단 야구 모자 쓰신 분 여성인데 저 60대 남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지금 이 현금 일축에 돈을 뽑고 있는 사람. 왜 저 노인분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걸까요? 안진영 기자님. 저 여성의 돈을 편취, 즉 속여서 빼앗은 겁니다. 어머. 이 60대 남성,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3,800여만 원을 뺏은 혐의를 말도 받고 안 있습니다.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행에 데려가서 현금을 약 30만 원씩 뽑게 하고 그걸 본인이 편취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돈, 피해자 여성이 몸이 불편한 남편과 함께 살며 수년간 공공근로를 하며 모은 피 같은 돈입니다. 어머. 그럼 이 60대 남성, 이 피 같은 돈을 어디에 썼냐? 자신이 사는 아파트 보증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저걸 야금야금 30만 원씩 뭐 이렇게 쭉 빼서 지금 뭐라고 피해 금액이 3,800만 원이 되도록 지금 돈을 뜯긴 거예요. 믿기지가 않아요. 예,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이라는 게 좀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을 알게 된 게 2018년도쯤에 한의원에서였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피해 여성은 몸도 불편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요. 일부러 접근을 해서는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을 얻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돌봐줬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봐주는 것처럼 여성을 세뇌해서요. 아, 당신이 지금 그래도 이나마 사는 거는 내가 돌봐줬기 때문이야. 실제로는 돌보지도 않으면서요. 계속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0대 남성 돈이 떨어질 때마다 이 여성을 찾아갔고요.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돈 떨어질 때마다 가서 돈 가져오고 계속 접촉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그러겠죠. 저 양아들입니다. 아니면요. 저 요양보호사예요. 라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아주 거짓말 작전까지 치밀하게 짜놨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재근 평론가님 어떻게 뭐 가족은 모르고 주변 분들이 까마득하게 6개월 동안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당사자가 아무 말을 안 하면 주위에서 알기가 힘들거든요. 어허. 이 사람의 통장에서 돈이 뭐 몇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걸 제3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가족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서
뭐 내 돈을 가져가고 이런 식의 일이 있으면 아하. 꼭 그 사람이 의심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요즘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가족이나 지인한테 반드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나중에라도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니까 이 60대 남성이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우리나라가 도주한다고 도주가 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주도로 도주했는데 네. 이미 경찰이 공조를 해서 제주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바로 체포했습니다. 제주에서 이제 김포, 서울로 튀려고 한 거예요.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도주했지만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연락을 취해서 딱 검거를 했는데 정말 죄질 나쁘잖아요. 이 피해를 당하신 분이요. 앞서 말씀드렸죠. 피해를 당하신 여성분은요. 몸이 불편하신 남편분과 같이 살면서 남편은 몸이 불편하니까 자신이 공공근로 여기저기 뼈 빠지게 그 얼마 안 되는 거 모으고 했던 그 돈을 야금야금 한 번에 30만 원씩. 근데 그 6개월간 대박 3,800만 원을 자기 돈처럼 썼단 말이야. 이런 죄질 안 좋은 사람 뭔가 따끔하게 벌할 수 없습니까? 주희양 변호사님. 예, 아마 가벼운 처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형사법정에서 가장 철퇴를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종 전력이거든요. 경찰이 밝힌 결과 남성은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김포시 요양원 병원장을 사칭을 해서 노인 4명에게 접근해서 현금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악질이네 악질. 네, 그래서 2016년 11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경찰은 강도와 절도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고 그리고 이날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면서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2016년 범행과 수법이 매우 유사합니다. 어허. 그래서 그 사이 7년간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냥 심정적으로는 물론 이게 무슨 뭐 살인이나 그런 강력 사건은 아니다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이런 죄를 남의 등쳐먹는 게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요. 뭔가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켰어야만 그런 간절한 바람이에요. 더 나쁘죠. 왜냐하면 일단 환심을 삽니다. 그것도 의지할 곳이 비교적 부족하고 심신이 고달픈 사람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돈을 4천만 원 가까이 갈취했다는 건 세상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법원에서 비교적 근래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검찰이 입증을 한다면 공소유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엄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피해를 당하신 분은요. 6개월에 3,800만 원 거금을 아마 이 남성이 돈을 써버렸으니 이걸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디 가서 하소연한단 말인가. 더 문제는 사람한테 당한 배신감 뭔가 더 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더 앞으로 사람 대하는 게 더 두려울까 봐 그것도 정말 겁이 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새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현관을 쾅쾅쾅 두드린다면 와 이거 정말 소름이 쫙 끼치지 않을까요? 전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한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수시로 찾아와서 현관문을 콱콱콱 두드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도 새벽에도 어머. 오고 수시로 온다고 하면서 아이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왔어요.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죠. 아니 층간소음이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층간소음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매너, 에티켓은 지켜 날 밝을 때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현 평론가님. 예, 그래서 이 여성분도 처음에는 좀 사실 이사 가는 것이 쉽진 않으니까 참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자분이 자꾸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나중에는 거의 공포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겠네요.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 싶어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네. 2020년 4월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요. 네. 1년 6개월 뒤에 더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뭘까요? 이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던 이 남성이요. 이사를 간 곳까지 찾아러 온 겁니다. 어머! 새로운 거주지에 찾아와서 이 여성도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는 이 여성의 자녀에게까지 접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포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1년 6개월 이사 간 사람한테 왜 찾아왔을까요? 아유, 너무 소름 끼쳐요, 장유민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무섭죠. 2021년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에 이 여성이 이사를 간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 접근을 한 겁니다. 어머. 그러면서요. 놀이터에 찾아가 한 2차례 정도 기다리면서 이 여성의 자녀에게 접근을 했어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야, 너네 엄마 아빠 불러와봐라. 어머.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머. 이 남성, 이거 스토킹 범죄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찾아가고 연락하고 하는 걸 이제는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줬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해명, 그리고 나 사과받으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렇죠. 찾아간 건 이제는 더 이상 층간소음 문제를 벗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허. 더 소름 끼치는 건 네. 재판 과정 중에서도요. 뭘 확인하려고 했냐. 아, 제 윗집에 살던 그 여자 남편 있나요?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진짜 파렴치범이 파렴치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 자녀는 피해자분의 자녀는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을까요? 생명장 처음 보는 사람이 저렇게 겁박을 했으니. 그런데 이 사건 결국은 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법원의 판단이 궁금해집니다. 주희양 변호사님. 예,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도 정당한 사유로 이 층간소음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층간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찾아가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게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컸으니까요. 네. 게다가 법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로 봤을 때 재범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심지어 네. 이전에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처벌 정력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하하, 그런데요. 우리가 평소에 주변에 이런 죄질,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알 턱이 없잖아요.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네. 알고 봤더니 이 악질 중에 악질은 이 사람 알고 봤더니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 추행죄 처벌 전력이 있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 이 처벌을 받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이런 추행 등의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이 공개됩니다. 어허. 그리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에는 우편으로까지 고지가 가는데 아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건 단순히 놀이터를 찾아간 게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아하. 뭔가 의도가 상당히 불순했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더더군다나 재판 과정 중에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들었다. 굉장히 이 부분은 성범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여성한테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꼬치꼬치 알려고 해요. 뭔가 수상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도 안 되겠다. 이 파렴치한은 뭔가 잠시라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소름 끼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 제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6일 저녁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파출소에 긴급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울먹거리는 여성이 비명과 함께 빨리 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어머.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경찰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는데 그 긴박했던 현장 직접 확인해 보시죠. 어머, 어떤 일일까요, 과연? 네. 나왔어. 숨쉽니까? 좀 쉬는 것 같은데. 어머니 괜찮아요? 됐어. 나왔어. 숨 돌아왔어. 막힌 거 뺐어. 걸려서 그랬어. 식도에 걸려가지고. 네, 아닙니다. 지금 신고자분의 절규 같은 비명도 막 들리고 경찰의
보디캠으로 추정되는 화면인데 막 흔들리고 있어 일단 막 긴박하고 막 심장이 쿵쾅 뛰었잖아요. 정확히 지금 어떤 상황이 빚어진 겁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예, 일단 경찰에 다급한 목소리의 여성의 신고 전화가 왔고요. 경찰도 이 신고받고 4분 정도 만에 현장에 딱 출동을 진짜 빨리 했습니다. 갔네요, 네. 보면 신고자가 막 울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아버지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 봤더니 이 90대로 추정되는 노인이 몸이 축 늘어져 있고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한 상황이었던 세상에.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판단한 경찰이 재빠르게 응급 조치를 했는데요. 하임리법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왜 영화 보시면 나오는 인물들이 왜 목이나 이런 데 기도에 목이나 음식물 걸려서 막 콕콕 숨 못 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등 뒤로 가서 이 팔로 딱 감쌉니다. 그다음에 흉부에 압력을 탁 초해서 음식물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처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응급 조치를 실시하고 또 119에도 신고를 요청했어요. 다행히 이 노인이 지금 음식물 토해내고 천천히 의식도 회복할 수 있었고요. 여기 경찰분들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소방대원들이 도착해서 환자 상태 확인한 후까지 잘 지켜보고 인계한 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말 보는 저희도 손에 지금 땀이 났고요. 진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는데 당시에 정말 한달음에 현장에 달려와서 그리고 응급 조치를 취하신 경찰분과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뭔가 어르신이 완전 축 늘어져 계시니까 바로 이제 위험한 상황인 걸 알아서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임리법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의식이 돌아오시니까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성 신고자분이 또 저희 파출소에 계속 연락을 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하다고 막 거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좀 자긍심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긍심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행동 하나가 소중한 생명 하나를 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박재한 경장님이었어요, 조금 전에. 그런데 이날의 사건에 대해서 뭔가 또 속사정도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박재한 경장이 전날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얘기했는데 저 노인분이 요양병원 입원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입원 직전에 딸이 이제 뭐 밥이랑 음식물 같은 걸 차려서 아버지를 드린 것 같은데 세상에. 그걸 드시는 과정에서 똑같은 종류의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아유. 저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하. 세상에 당시 요양병원 입원을 앞둔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댁에서 드리는 마지막 차려드리는 마지막 저녁 식사였잖아요. 근데 그 저녁 식사를 잡수시다가 이렇게 일을 당했으니 그 따님의 마음은 순간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그 어르신 현재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가셔서도요. 따님의 효심 변치 않을 테니까 마음 굳게 잡수시고 또 이겨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부산 해운대구 반송파출소의 박재한 경장님과 당시 긴급하게 출동하신 동료 경찰관님께 정말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소중한 생명 살리셨습니다. 언제나 선아 당신 생각 언제나 선아 진짜 이게 저도 진짜 예전에 노래방에서 진짜 한두 번 불러봤던 그런 노래인데 감흥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잘 못 살렸는데 근데 이 노래 참 오랜만에 노래 부르는 그 목소리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 그렇습니다.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셨던 현철 선생님의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네. 4대 천왕이라고 하면 송태, 설, 현. 송대관, 혜진아, 설운도, 현철 씨를 말하는데 근데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 나머지 세 분은 트로트 가요전 할 때 심사위원도 나오시고 그렇죠. 라이브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예능도 나오고 그러시잖아요. 네. 네. 아니 우리 현철 선생님은 왜 안 보이나 좀 궁금하셨을 겁니다. 어허. 현철 선생님 현재 82세신데 3년 전에 음악 무대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사실 대중들이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명준 앵커님도 부르셨다는 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네. 제 주변에 부부싸움하고 나서 네. 이거 부르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 노래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어머. 이 현철 선생님이 굉장히 뭐 전세살이하고 새빵살이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하다가 내가 지금 가수를 그만둬야 되냐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이 바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인데 이 곡이 현철 씨가 가장 애착을 가진 곡이고 또 대표 출세곡 히트곡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현철 씨예요. 물론 현철 씨는 히트곡 진짜 많아요. 고요한 짜짜짜 그런 거 뭐 있잖아요. 그 뭐 많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송대관 씨, 태진아 씨, 서른도 씨는 심심치 않게 돌리면 예능통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철 씨가 갑자기 궁금해지네. 뭐 하고 계실까 했는데 대박 사건. 여기 계신 안진영 기자님이 근황을 직접 듣고 오셨다면서요, 세상에.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았잖아요. 네. 불타는 트롯맨에서도 공훈 씨가 현철 씨의 싫다 싫어를 불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네. 팬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현철 씨의 아내분과 직접 통화를 나눴는데 어허. 이 5년 전쯤에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회복이 더디어서 지금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현철 씨 아내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아하, 네. 경추 디스크가 나가면서 신경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제 인지 기능이 조금 저하돼가지고 집에서 이 재활 운동, 재활 치료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연세가 이제 깊으니까 회복이 잘 안 돼. 집안에만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뭐 간간히 이제 가요 무대라든가 지방 꼭 해야 될 좀 활동 같은 거 돌려봤는데 그 이제 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엄청 이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대에 딱 오르면은 다 잊어버리고 또 그 무대 다 마치고 내려오시고 되네. 그냥 뭐 가끔씩 이래 놀아야 되겠다.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그래도 방송이나 행사 같은 이런 건 할 수가 없고요. 본인이 난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 그건 자존심이겠지. 대스타니까. 안진용 기자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몸이 조금 불편한 이 상태인가 봐요. 어떻습니까, 정확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지 기능 저하까지 오셔서 몸이 이제 전성기 때처럼 그렇게 편한 상태는 아니니까 그런데 워낙 대가수였잖아요. 무대 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가끔 놀아야겠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대에 올라가는 게 일이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는 노는 거거든요. 멋지네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무대에 오르고 지방 행사 가기도 했는데 대중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는 조금은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후배들이 헌정 무대를 꾸미는 가요 프로그램에 잠깐 얼굴을 비치거나 혹은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목소리는 들려준 적은 있습니다. 아내분 얘기 중에요. 좀 뭐랄까 좀 팬분들 또 시청자분들 마음 한켠이 또 먹먹해지는 대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보니 현철 씨가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절대 설 수 없다. 뭔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잖아요, 이 말이.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졌지만 2년 전쯤에 라디오 방송에 나온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그대로 뭐 편하게 지냈지 뭐. 건강 이상 없다는 얘기죠? 그럼 나 지금 개다리 춤도 추고 있는데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 난 내일 올림픽 나갈까 생각을 하고. 도쿄 올림픽 연락 왔어요? 그럼. 백신 맞아야 되는데. 노래는 일찍 했는데 늦게 떴지. 노래로서 알려졌지. 내 얼굴도 다 몰랐거든. 그럼. 봉선해야죠. 예,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홍선화라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이 노래 들으니까 뭐 감회가 새로우신지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좋죠? 잊을 수가 없지. 잊을 수가 없죠. 이 노래로 그동안의 아픔 서름을 다 날린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 한 방에 막.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목소리로 알려져가지고 네. 그 리비아 대수로공사 갔을 때 네. 막 근로자들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다 네. 난리가 났어요. 국민가요가 됐죠. 그러네요. 국민가요잖아요. 봉선화 현장. 그리고 또 있잖아요.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그것도 많이 불렀는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2년 전만 해도 목소리는 여전한데 참 얼굴 이런데 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네요. 예, 아무래도 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네. 그래도 그런 그 연령대에 비해서는 또 아주 많이 변하신 것 같지는 그렇죠, 않고 네. 지금 저 모습에서 그냥 분장하고 무대 의상 입으면 바로 무대 올라가시면 뭐 옛날에 현철 씨 그러네요. 느낌이 그대로 날 것 같기도 한데 네. 본인이 조금 보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현철 씨가 69년도에 28살 나이로 데뷔했거든요. 69년부터 시작해서 70년대가 통째로 무명이었었거든요. 그리고 80년대 초까지 무명이었으니까 근데 데뷔를 28살에 했는데 10년 이상 무명이었으니까 결국 40살 넘어서 빛을 본 거잖아요. 세상에. 80년대에 바로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 노래부터 빛을 보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그게 난리가 났었지만 난리 났죠, 그 노래로 뭐 당대 원톱이 된 건 아니었는데 87년에 봉선화 연정으로 드디어 원톱이 돼가지고 방송사에서 가요 대상을 받았었죠. 아하. 그때 현철 씨가 펑펑 우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랬군요. 현철 씨가 80년대식의 꺾기의 제왕, 화려한 꺾기의 제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나라 트로트가 뭔가 한의 음악 그런 거였다면 80년대부터는 한이 사라지고 굉장히 즐겁고 흥겨운 음악 그렇게 됐던 건데 바로 그 음악을 대표하는 그 아이콘 중에 한 명이었고 네. 이제라도 현철 씨가 다시 좀 무대에서 밝은 모습으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씨의 트레이드마크랄까요? 뭐랄까 이른바 빠마머리 비슷한 저 약간 곱슬곱슬한 머리 저 머리가 트레이드마크였던 것도 막 기억나는데 사실 현철 씨를 지금은 좀 무대에서 뵙기는 어렵지만 그의 히트곡은 영원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후배분들이 이 히트곡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무정한 너는 너를 알지 못하네 봉선화 연정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길 가다 흐르는 찰진 멜로디 가슴이 터지게 불러본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네, 후배들 가수들만의 색다른 매력으로 현철 씨의 히트곡 막 소화하는데 사실 자신의 노래를 후배 가수들이 부르는 걸 보고 어떤 느낌일까요? 아내분 얘기 통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노래가 또 이리저리서 불렸잖아요. 부르는 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아. 많이 우셨어요. 내가 부르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네 이러면서 후배들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한다고 네.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도 그럴 것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또 이제 투병 중이기도 하시고 후배들의 무대를 통해서 본인의 노래가 다시금 환기되는 게 정말 뭉클했을 것 같은데요. 네. 보신 것처럼 공훈, 민수연, 춘길 씨 그리고 가수 임영웅 씨도 가수 현철 씨의 노래를 상당히 많은 무대에서 소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무대를 지켜보는 현철 씨는 정말 내 후배들 잘하고 대견하고 잘생기고 예쁘다 이러면서 많이 우신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본인의 무대를 많은 분들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참 이게 나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이것조차도 현철 씨에 대한 관심이라고 해야 할지 한동안 우리가 다 안 보이니까 이런 가짜 뉴스까지 떠돌고 있다면서요, 주희양 변호사님. 네, 이제 대중들에게서 멀어지니까 하이나처럼 가짜 뉴스들이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고 현미 씨의 빈소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현철 씨가 휠체어를 타고 와서 오열을 했다. 이런 내용의 가짜 뉴스가 돌았거든요. 하지만 뭐 방송인 송혜 씨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고요. 최근 고 현미 씨의 빈소에서도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호위인 거죠. 그러니까요. 뭔가 그냥 어두컴컴한 데서 이런 악플 또는 가짜 뉴스를 쓰는 사람 특징이 그거잖아요. 어두컴컴한 데서 자기들만의 상상으로 막 써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를 접했을 때 가족분들, 특히 아내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저도 막 속상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이래서. 네. 근데 뭐 좀 지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남편한테 관심이 많으시고 남편을 그만큼 아껴주시고 저희도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예.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냥 이제 뭐 그냥 자연인이지, 자연인. 현철로 이때까지 많이 살았으니까 네. 이제 강상수로 살아야죠. 남은 시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어쩌겠습니까? 이게 남편에 대한 관심으로 생각해야지. 근데 뭔가 마지막에요. 우리 귀에 딱 들려오는 게 있어요. 안지용 기자님. 강상수로 살아야지. 강상수가 누굽니까? 네, 현철 씨의 본명입니다. 그래요? 네, 요즘 보면은 참 강대강 국면이잖아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또 강하게 부딪히고.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어쩝니까? 그것도 관심이죠라고 웃으시는데 오히려 저런 걸 만든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들으면은 더 뉘우치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여러 차례 연락을 드리면서도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하는데 집에 한번 밥 먹으러 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와, 좋겠다, 안지용 기자님. 제가 나중에 뵙게 되면 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무대에 서는 것만큼은 아무래도 이제 자연인 강상수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셨는데 제가 기사를 쓴 다음에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아내분도 이제 음유시인이 되신 것 같아요. 왜요? 그 문자를 소개해드리면 네네. 기사가 난 다음에 전화가 옵니다. 찾아오는 이 행복으로 또 한 번 제 마음이 부자가 되어 봅니다. 황사가 심술궂지만 아름다운 봄날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 짓궂게 계속 언제 돌아오시냐라는 이런 우문에 대해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현답을 보내주신 아내분이 있으니까 현철 씨는 집안에서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마치 시구절 한 편 같잖아요. 그 마음 저희가 계속 담아두고요. 그리고 현철 씨와 그리고 아내분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뉴스파이터도 먼 발치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통로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사연 깊은 통로가 있다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오늘 바쁘시네요. 설명하시느라고. 네. 예, 전북 전주시 인우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인데요. 이 상가 건물 일단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요. 네. 상가 건물 한가운데 저렇게 뭔가 길이 뻥 뚫려 있죠. 이 통로는 인근에 위치한 인우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통학로인 동시에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름 굉장히 중요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나 진짜 저 안진영 기자님한테 실망했어. 뭐 대단한 사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솔직히 장윤 변호사님 저는 저렇게 건물에 통로 있는 거 우리 동네에도 몇 개 있어요. 아직 안진용 기자님께 실망하시기엔 이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사연을 들으시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기 때문에 일반 통로가 한 번 더 참아봐요. 네. 네, 한번 참아보십시오. 네. 일단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뚫은 통로인 건 맞는데요. 네. 여기가 사유지입니다. 한 부부가 갖고 있는 이 터인데요. 네. 사실 이 부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이 토지를 왜 샀냐? 건물을 올리려고 산 거예요. 상가 건물을 올리려고. 근데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구획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주변에 쇠 파이프를 둘러놨다는 겁니다. 아마 골조를 좀 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 등교 시간만 되면 200~300명이 쇠 파이프가 있어서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밑으로 계속 지나다니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지 마라. 너무 위험하다. 이 밑으로 지나가면 다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파이프 밑으로 지나가지 않으면
학교를 너무 뺑 둘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름길이고 직진 거리였던 바로 통로였기 때문인데요. 일단 상가 건물은 올리기로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토지를 샀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 부부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로 30평에 달하는 공간이거든요. 여기를 그냥 뚫어놓기로 한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왜 감동이냐면요. 여기를 메워가지고 세를 주면 월에 못해도 100만 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포기하고 그 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아이들의 안전,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더 좀 편의를 봐주는 게 맞겠다라고 마음 따뜻한 부부가 결단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진영 기자님께 사과드릴게요. 진짜 사연이 있었네요, 세상에. 제가 너무 성급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 상가 주인분들의 마음이 천사잖아요. 천사. 세상에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한번 사연을 들어봤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은 다 도로예요. 차 받쳐져 있는 도로. 이게 복잡해요. 이게 한참 돌아가야 돼요. 그 작은 애들이. 이렇게 삥 돌아서 위험한 도로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저희 건물을 딱 통하면 그냥 건물 하나만 더 지나가면은 바로 학교 정문이에요. 이게 완전 지름길이죠. 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 길을 내줘야 되겠다 하고 그냥 큰맘 먹고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애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상에 조금 전에 이 상가 건물주 주인분 얘기 들으시지만 그 사진 보셨어요? 인후 초등학교 가는 길 안내 표지까지 친절하게 해놓으셨네요. 오른쪽 보이시죠? 인후 초등학교 가는 길. 세상에. 혹시 근데 하정우 평론가님, 요즘처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 메워서 좀 세라도 임대료 받을 걸 그랬나? 후회 안 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만약 내가 건물주다. 네. 근데 건물을 저렇게 공간을 텅 비워놓고 남이 그냥 이용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텅 빈 공간을 볼 때마다 저 100만 원. 세 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이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 건물주님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더 많은 아이들이 지나가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후 초등학교 가는 길 이렇게 편말까지 써서 붙이고 저 반대편에는 아파트 가는 길 이렇게 또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저분이 후회하지 않는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 통로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모범적인 시민이고 마음이 부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다 가다 본 데는요, 어떤 데는 여기 통로 아님 지나가지 마시오라고 안내판 써 있는 그런 데도 있긴 있어요. 참 그런가 비하면 이분도 얼마 천사표입니까? 그런데 이 건물주께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할 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목에서 천천히 가는 차들이 대부분인데 무서울 정도로 빨리 가는 차들이 있어요.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재를 하려고 제가 구청에다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단속이 안 된대요. 거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번에 뉴스가 나가고 난 다음에 교육감님, 그다음에 시의회, 시청 전부 다 와가지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속도 제한, 그것만 하나 해주는 거. 평소엔 관심 없다가 이른바 매스콤 한번 타면 주변에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긴 많은데 자, 다만 좋게 볼게요.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지자체가 관심을 갖는다는 건 일단 반길 일 같아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 박주현 씨의 당부가 굉장히 다정한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뉴스에 나가고 나니까 교육관님, 시의회, 시청에서 전부 다 왔다. 이 말은 내가 앞으로도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깜짝 관심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 행정당국도 교육당국도 어린이들이 교통안전구역, 어린이 안전구역에서 맘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꼭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최근에도 가슴 아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금도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우리의 미래라고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우리가 말만 하지 어른들이 정말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이 선생님처럼 박주현 선생님의 그 당부를
저부터 포함해 많은 어른들이 되새겨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점차 널리 퍼질 것 같은데요. 당장 쌩쌩 달리는 차들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 네. 인근을 지나는 분들도 여기 이런 사연이 있는 통로구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신경 써야겠다. 배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다른 공간의 건물주분들도 똑같은 결심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선한 영향력의 끝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선행은 전염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많은 이런 비슷한 사례도 기대를 해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